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개사하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경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장을 마무리 짓고 제3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장의 제13절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석의 두 글자를 뽑은 것입니다. 바로 이 글이라고 하는 것과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서이 기지는 공유망야오, 우리가 글로써 적어놓는다라는 것은 빠뜨리거나 잃어버릴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에 글을 적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기록을 하느냐? 비망록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대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은 공기야라, 훗날 어떤 사람이 속이거나 거짓을 말할까 두려운 마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에는 결성문자로 모든 일을 다스렸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끝나풀과 같은 것으로 매듭을 지어서 문자를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성문자로 모두 세상을 다스려 왔는데, 그러나 후세에 가면서 복잡한 세상을 맞이하여 결성문자로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성인들은 결성문자를 뭘로 바꿨느냐? 이 글과 문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화가 되고 계약처럼 계약 문서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자와 이러한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이러한 것으로서 백관들은 모든 일을 다스렸고, 만민이찰하니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문자와 일종의 문서의 계약서를 통해서 모두 살펴보게 되었나니, 이것은 어디에 의미를 취한 것이냐? 택천쾌. 바로 이 택천쾌괴를 취하여 뭔 뜻을 쾌는 어떤 뜻을 가지고 말하냐면 명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결정짓는다라는 의미로 택천쾌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절 중에서는 또 어떻게 했는고는 태위 언언이 이 택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언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이라 하는 말은,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가이통 피차지 정이니 피차에 사람의 이 속내를 서로 통할 수 있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택괴가 이 문자의 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자의 상이란 말은 피차의 정을 통할 수 있는 기능이 문자에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건곤이 건괴라 하는 것은 바로 택천쾌의 이 건은 건재 힘차고 견고한 것이니
이것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굳건하고 견고한 것은 어디다 썼냐면 가이견 피차지 신이니 피차의 신용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문서의 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 절중에서는 바로 괴의 덕과 괴의 상을 취해 가지고 서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제2장이라 본의에서는 차장은 성인이 제기상상지사 그릇을 만들고자 제도하고자 하는 자는 주역의 괴상을 숭상한다라는 그 부분의 일을 2장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총론으로 주역 절중을 보면 오징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13계지 제작은 13괴에서 말하는 이런 수많은 제작들은 자획계이시로 바로 복희씨가 주역계를 그려놓은 그 시초로부터 13계의 마지막은 뭐냐? 서계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서계에 이르러서 끝을 맺고 있으니 이 말은 뭔 뜻이 되냐면 만세의 문자의 종조는 획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고 괴가 그려진 것이 문자의 시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괴를 그려놓은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부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이 괴라고 하는 거 이게 부호학의 시초인데 부호가 훗날 문자로 변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로 그려진 괴를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서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이런 문자와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바로 부호는 완성화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3장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사 제3장에서는 이 장은 괴효의 상과 괴효의 괴사 효사에 관한 것을 논한 것인데 바로 괴효의 상과 및 괴효의 사가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의 용도를 먼저 앞서서 이끌어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관하여 논하게 된 부분인 것입니다. 제1절에서 주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이고 상이라는 것은 이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말했느냐, 이건 복희시의 선천주역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주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64개와 384효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홀수와 짝수의 개념이고 성질로 보면 강과 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체로 이름하면 우리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에서 비슷하게 그 대상을 잡은 것은 뭘 대상으로 잡았느냐? 바로 우리가 거기에 비슷하게 잡았던 대상은 모두가 내면의 실리를 대상으로 잡아서 이걸 형용한 것입니다. 이 형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면의 형이상학적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 괴효, 기유, 강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2절은 후천주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이 제2절의 단사라고 하는 것은 문왕의 후천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단이라 하는 것은 괴사에 글을 붙여가 괴에 글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라고 하는 글자는 뭔 글자냐면 재료라는 그런 재자와 같은 의미로 쾌의 전체성을 말해준다니까 크게 보면 일종의 소재거리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천역에 있어서 384효는 이 효사는 바로 주공이 썼던 후천역인 것입니다. 도유 변동할 효라, 이 효자는 변동이니까 도가 유행하는 과정에는 변동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지동은 이런 사람의 일의 변동은 곧 효 중에 효정야라, 효의 가운데에 모두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괴상이라고 하는 것과 단사라고 하는 것과 제3절의 효사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는 괴상이라든지 후천역에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결국은 기륭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회린이라고 하는 점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64개와 384효는 결국 기륭과 회린이라는 점사로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우천의 주역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하여 바로 복희씨도 괴를 그리셨고 문왕도 괴사를 쓰셨고 주공도 효사를 쓰시는 것이 모두 다 우리들의 일을 위하여 쓰여진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사하의 제3장 제1절은 선천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고로 역잔한 상ян이 이러기 때문에 주역에 나타난 모든 글자 그대로 역이라는 것은 괴의 형상을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64개의 변역을 뜻하는 괴는 이건 형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이다. 그러면 상이라는 글자는 뭔 뜻이냐? 바로 이것은 상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의 형태이자 이치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64개의 획이 그려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주역 절중에서는 범장수에 불용시고자라, 시고라고 하는 이 문자는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왈시고자는 장수에서는 시고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문장이 있을 때 시고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시고라고 하고 시고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승상결하예요. 위에 문장을 이어서 아래 문장을 끝맺이할 때 사용되는 결어예요. 그렇다면 제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 이 착구로, 이 구절로 사실은 제3장의 제1절이 아니라 이것은 상장의 결어로 봐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 말이 옳을 것 같다. 바로 이것은 청나라 강희제가 주자의 문장을 주자가 구별해 놓은 이 장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사하의 제3장 제2절은 바로 여기에 문장을 써서 거기에 대한 말을 다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단사다. 이게. 단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한 괴의 전체적 소재를 말한 것입니다. 항상 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성을
제목제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일쾌, 한 쾌에 대한 전체적인 재료의 뜻으로 말한 거라고 한 것입니다. 제3장 제4절은 인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하는 일에 있어서의 변화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의 이 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즉 제효중, 효정야라, 이것은 효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소재로서 전체성을 말한다면 자주자주 말했듯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속의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동할동자가 들어가고 동할동자는 즉 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효의 역할은 변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 똑같은 일이라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의 개념인 것입니다. 효야자는, 효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변동처를 본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뭔 말을 지금 쓰고 있느냐, 이게 의문상통법이에요. 모든 이 사람의 소리의 이 운통은 글자음이 같으면 그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이 의문상통법에 의해서 효라 하니까 본받을 효자 뜻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의문상통법으로 해석하는 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의문상통법의 해석이 연암 박지원이 어떤 말을 했느냐, 소설에서. 자, 양반여서는 뭐라고는 무자난 무야니. 자,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째서 무당이냐, 그 거짓말을 잘해서 그 속일 무자라고. 무자난 무야오. 그러면 우사는 왜 의자를 썼느냐, 백지 병도 모르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의심해가지고 만지작거려 사서 의자난 의야라. 의사란 거 이게 의심 덩어리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러듯이 선비를 비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유자는 왜 유학자라고 해서 유냐? 그 사람들 너무나 아첨을 잘해갖고 유자는 유야라고. 이게 의문상통법이에요. 해석할 때. 그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효라고 하니까 같은 효자의 의미를 찾아서 본받을 효자를 쓰는 거예요. 효라는 의미는 이러한 것을 본받다의 그런 의미가, 효라는 의미가 같다. 바로 효는 모방이라는 방자, 즉 여기에 인변이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괴라고 하는 걸 재라고 썼던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구옥지 목야니, 집을 지을 적에 집을 엮어가는, 집을 지어갈 때 사용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일종의 목재 개념이다. 취 중제이 성실이요, 많은 제목을 모아놔야 집안채가 져지듯이 괴라는 것도 어떤 뜻이 있느냐, 이 괴를 말하는 단사 역시도 취 괴지 중의 입사라, 괴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뜻을 모아가지고 집안채 지듯이 괴에 대한 괴사 하나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절중에서는 제목제자를 제목 하나로 집이 져진 것이 아니듯이 바로 괴사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뜻을 종합해서
괴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의에 단사는 일개지 제라고 할 때 이 제목 제자가 수많은 제목의 뜻으로, 수많은 의의 뜻으로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장의 제4절은 자, 결국은 제4절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복희 씨가 말했던 이 계획, 괴만 있는 거, 그리고 문왕의 단사 주공의 효사가 다 뭐냐? 다른 거 없다. 시고로 기륭이생이 바로 모든 데에는 단사이든 효사이든 계획이든 기륭이 거기에 생겨난 것이다. 기륭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회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회린은 본미연을 회린이라 하는 것은 본래 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약간 보기가 힘든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인차이저라 바로 이러한 글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거라고. 바로 이러한 역할이 64개의 괴사와 384요의 회사의 기능이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우는제 3장으로 간단하게 바로 괴사의 의의가 무엇이고 효사의 의의가 무엇이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간명하게 밝혀준 부분이라고 제3장을 종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